Well, welcome everybody to our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코비드-19 대응 한국과 영국 양국의 경험 공유라는 웨비너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존 닐슨 라이트이고요. 채텀 하우스의 코리아 펠로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북아 쪽 프로그램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시제와 함께 두 번째 파트너십으로 이런 웨비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시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잠시 소개를 드리면 여시제는 한국의 2015년에 세워진 띵크탱크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 문제에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동북아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시제의 그 업무라고 알고 있고요.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과 영국 양국 간의 의회 의원들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기회가 오늘의 웨비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새로운 환경이 이제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양성도 또 중요해지는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운영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녹음이 되고 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 통역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의 아래쪽을 보시면 지구본 모양, 글로브 모양이 있는데요. 영어와 한국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호하시는 언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패널 분들께서 한 5분 정도 각각 모두 발언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모든 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Q&A 기능이 있는데요. 네, 해당 그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웨비나 쪽 그 기능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이 손을 드는 기능이라든지 다른 세팅 기능을 이용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Q&A 기능을 이용하셔서 질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분의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모두 발언을 해 주실 거고요. 첫 번째로 김영배 국회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시고요. 또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중훈 의원님이시고요. 한국 21대 국회의원이십니다. 시대전환 국회의원이시고요. 또 아주대학 국제대학원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시제의 부원장님이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저희가 뵙고 같이 세션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죠. 다음으로 이제 앤드류 랜슬리 의원님이고요. 보수당 영국 의회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1997년에서 2015년 사이에 사우스 캠브리지셔의 의원이셨고요. 18년 의회 경력 중에서 13년 동안은 섀도우 캐비넷의 캐비넷 멤버로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건부 장관을 역임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2010년에서 12년 사이이고요. 마지막으로 브린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당 대변인이시고요. 또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는 또 자유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양한 정책 부문에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해당 코로나19 상황을 억제하고 봉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범이 되어 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큰 국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회를 통해서 한국과 영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어떤 교훈들을 배웠는지를 함께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영배 의원님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의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입니다. 아까 하신 대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존 닐슨 라이트 교수님하고는 몇 년 전에 아마 영국에서 한번 제가 찾아가서 학교로 가서 뵌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이 삶의 위기와 더불어서 깨달음을 주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가 살아오는 방식 그리고 이제까지 발전이라고 여겨왔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요즘의 시기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전형적으로 개발 도상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오면서 양적 팽창의 이제 위주로 그리고 자연을 주로 발전의 리소스로 활용하는 그런 이제 패러다임에 아주 익숙한 그런 나라였고요.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새로운 사회의 그런 이제 성찰과 깨달음을 우리 사회에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한국 사회에서 좀 주목했던 몇 가지 이제 대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한국이 전자정부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디지털 인프라가 비교적 상당히 잘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시민적인 동의와 합의를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끌어냈다는 점이 이번 이제 코로나를 대응해 나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 그런 이제 상황에서 정부와 시민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면 불가피하게 이 디지털 인프라나 디지털 사회의 조건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앞으로도 과제이면서 동시에 도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는 정부가 이제 이 코로나 질병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검사하고 추적하고 이제 이 치료할 수 있는 이 국가의 방역 능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질문일 수 있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앙정부의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의료체계 그리고 의료인들과 이제 민간 의료 시스템이 이것을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의료 능력과 관련된 게 하나의 질문일 테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지역사회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팬데믹으로 가는 것을 막는 핵심일 텐데 이럴 때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참여와 주도성 그리고 그들의 이제 반응 이게 어느 정도로 견뎌낼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국난이 닥쳤을 때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애국적인 뭐 이제 그런 그동안의 경험도 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라고 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80%의 시민들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라고 하는 시민의식을 기초로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고 견뎌냈다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자랑스러운 시민의식이 굉장히 발동이 됐다. 그리고 사재기도 없었고 이제 팬데믹의 이 확산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혼란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민적 갈등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스스로의 시민사회의 노력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K-방역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세계적인 사례로 발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정치적 배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일컬어지는 2016년과 17년에서 이제 불리는 정치적 변동이 있었는데요. 이제
대통령을 시민들의 촛불 항쟁을 통해서 탄핵을 하고 국회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작동을 해서 이제 다음번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이런 새로운 과정들을 이제 신자유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민민주주의, 시민 참여형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끌어왔던 한국의 특이한 그런 이제 시대적인 조류 이런 것들이 이번 이제 K 방역의 과정에서도 잘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그 사회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하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 한국에서 경험을 짧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Mr. Kim, thank you. That was an 감사합니다. 김영배 의원님, 굉장히 유용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당면한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번 조정훈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시대전환이라는 새로운 당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최 측 여시제와 채텀하우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OVID-19이라는 새로운 병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승리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경험을 했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영국뿐만 아니라 어쩌면 휴머니티 인류 전체에게 많은 이제 교훈과 시사점을 줄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결과가 나왔지만 대한민국의 총선에서도 이런 감염병, 전 세계를 휩쓴 감염병은 큰 정부의 출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종종 얘기합니다. 전염병을 통제한 왕조는 발전을 했고 전염병을 통제하지 못했던 왕조는 멸망을 하였다. 어쩌면 우리 이번 지난 대한민국의 총선의 진보 진영 그리고 여권의 큰 승리는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큰 정부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계속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균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데 우리의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방역의 문제를 앞두고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은 그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고 미국과 영국, 대한민국 거의 모든 나라가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정부가 전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숙제는 한 나라를 넘어서 우리 전 세계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세계에 있는 지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방역에 대한 그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곤 합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잘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저희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음에 세 가지의 그로 대한민국 코로나의 대응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는 resilience, 한국말로 하면 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입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CDC, 질병관리본부 본부장님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기자회견에 나와서 한 말을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준비해보지 않은 병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준비해왔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로도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정책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0점 조준이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해서 번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adjustment를 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완벽하게 매뉴얼화된 사회도 아니고 매우 그 개발이 덜 된 나라처럼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이끌어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매뉴얼이 되어 있지만 또 즉흥적인 그 정책적 대응 능력에도 아직까지 익숙해 있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는 사회였는데 이번 코로나는 그런 상황의 효과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저희들의 매뉴얼과 정책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국가는 코로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싶고 한국이 그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오픈니스입니다. 개방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난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의 경험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사르스나 메르스와 같은 정말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때 정부의 대응은 확진자 숫자를 숨기고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것을 좀 숨기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갖고 왔습니다. 반대로 이번 정부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확진자 수를 1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공개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처음에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빠졌지만 정부가 숨기지 않는다라는 확신은 갖고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부는 밝히는구나.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반영하는구나라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국민, 시민사회가 협업할 수 있는 신뢰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방성을 갖고 있는 정부가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포괄성, comprehensiveness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는 특정 지역, 특정 계층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한 사회 전체를 방역 체계로 묶지 않으면 그 약한 링크에서 사고가 터져서 한 사회 전체로 번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방역 체계의 포괄성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 이슈였고 이러기 위해서는 소위 last mile 대부분 이제 방역을 한다든지 정책을 하다 보면 90%, 95%까지 이 커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2%, 나머지 5%의 국민들을 어떻게 이 정책으로 포괄시키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 김영배 의원님은 이제 행정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이 라스트 마일을 어떻게 커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매우 집요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이 마지막 이 라스트 마일을 커버하는 데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마치면 대한민국의 그 사례를 정리하면 ROC, Resilience, 그다음에 Openness, 그리고 Comprehensiveness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구체적인 내용과 질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Jung-Hoon, thank you very much. 네, Those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세 가지 컨셉 말씀하셨죠. 회복력, 개방성, 포괄성, ROC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국의 성공 비결을 잘 짚어주는 세 가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국의 앤드루 랜슬리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동료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영국 의회를 대표해서 한국 국회에 인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보수당 시절에 저희의 그 보건부 장관을 2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 쪽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이 주제가 더 와 닿습니다. 2011년 제가 국무위원을 할 시절에 저희가 팬데믹
인플루엔자, 즉 독감에 대한 팬데믹 계획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감 팬데믹 대비 계획이 다른 팬데믹에도 기본 지침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0년에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영국이 코비드를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할 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염병이니까 기존의 팬데믹병인 독감 팬데믹 대응 매뉴얼에서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독감과 코비드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놓쳤던 겁니다. 차이점이 유사성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죠. 즉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워낙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유념했어야 하는데 특히 올해 초만 해도 코로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데 그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 그 잠복기가 얼마나 긴지, 즉 독감보다 훨씬 길다는 것을 몰랐고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들이 얼마만큼 전파를 시킬 수 있는지도 제대로 그때만 해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증상도 사실 잘 몰랐죠. 뭐 후각이나 미각이 상실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한 4월은 돼야지 이게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확인이 되었을 정도로 사실 초기만 해도 모르는 것이 많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정부가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서 앞을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는 것이죠. 물론 나름 과학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9일에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정확하다, 명확하다, 너무 조기 대응을 해도 나름 위험이 있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이야기라고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빨리 대응을 하는 게 위험한 상황이 근데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이제 와서 보면 빨리 대응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지역사회 감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알고 있었던 지역사회 감염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이미 퍼져나가 있었던 확산이 진행된 상황이었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제가 깨닫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학자들의 조언과 과학자들의 조언의 근거가 되는 그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즉 증거가 과학적인 기준을 넘어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즉 모든 것을 어떤 경험론적인 실증적인 증거를 갖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의 경험을 보면 한국의 접근법은 훨씬 더 예자변은 어떤 코비드를 어떤 사스나 메르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한국의 대응을 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영국도 조금 더 빨리 인정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영국 정부가 영업 매장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젯밤에서요. 그리고 WHO도 그렇고 초기부터 많은 의료진들과 과학자들은 마스크를 써도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초기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이 했었고 그러나 이제 와선 입장이 바뀌었고 그래서 영국 정부도 과학자들 입장이 바뀌었으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오기 너무나 오랜 토론이 걸렸던 것이죠. 이미 사실은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굳이 어떤 과학적인 기준을 요구하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물론 중앙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의 실행을
분산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비중앙화해서 하는 실행력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위기의 성격상 사실은 각 지역별로 중앙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에서 거기에 맞는 의사결정과 실천을 이행을 했었어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국 정부는 만약에 봉쇄를 너무 일찍 시키면 그래서 국민들이 이 코비드가 얼마나 무서운 위협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봉쇄를 했으면 국민들이 거부했을 것이다,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어느 정도 얼마든지 수용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리딩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합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어느 정도를 중앙 정부에 맡겨야 하고 어느 정도를 국민들에게 믿고 맡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경험론에 의해서 하고 어느 정도를 정말 과학적인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이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질문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린튼 의원님, 네, 5분 동안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모두 발언 후에 Q&A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글로벌한 레벨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레벨에서, 그리고 지역 레벨에서 이런 서로의 경험을 배우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 또는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 정부의 대응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흥미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대만 정부의 대응과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파와 관련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우한에서의 전파를 방지하고 막는 데에만 포커스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2월 중순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들어온 그 감염자보다는 이태리에서 들어온 이탈리아 감염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음번으로는 이제 WHO와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필요한 자원, 예를 들어서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제 같은 것들을 함께 이제 그 공조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초기 같은 경우에 1월, 2월을 보게 되면은 초기 대응에서 이제 이후로 옮겨가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WHO의 역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O 회원국들 의 대응을 보게 되면은 WHO가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WHO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영국을 한번 옮겨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의원님이 이제 영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영국이 실제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늦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저희 이제 정당의 대변인인데요. 제가 또 야당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영국 정부가 너무 신중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게 되면은 실제로 명확하고 투명한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시민의 성숙한 이런 그 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럽 국가들을 보게 되면 한국과 비교해 보면 이런 의사결정이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늦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국이 직면한 문제라고 하면은 그게 축복이기도 하고 또 저주이기도 한데요. DNA 테스트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NHS, 영국의 그 보건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을 치료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각 분야별로 사일로된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통합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레벨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보건 시스템 측면에서 실제로 이런 병원 같은 것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저희 전체 시스템 측면에서 조금은 용이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물론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된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디지털 사회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활용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좀 저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함께 공통으로 느끼는 것은 디지털 앱에 대한 의존성이 의존성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추적해서 치료하는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더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Let me just kick off with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Q&A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청중분들도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김 의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사실 앤드루 의원님도 이 두 간의 균형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이게 어떻게 지내는지 예를 들자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서로 조율을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게 또 코비드에 대응하는 데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고민의 핵심은 비대면 사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핵심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지점이 뭘까인데 그중에 핵심은 사람이 안 만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만날 때 어떤 좋은 만남의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도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이제 인프라를 잘 깔고 디지털 포함해서 의료 체계도 전 국민 의료보험을 비롯한 이제 이 의료 인프라를 잘 깔고 디지털 인프라를 잘 깔아서 의사소통을 잘 확보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제 전략적으로 보자면 한국에서 주로 사용했던 전략이지만 외과 수술적 전략으로 꼭 필요한 문제 발생 지점, 그러니까 아주 하이 리스크의 문제 발생 지점을 외과 수술적으로 이제 이렇게 판별해내고 그거를 트래킹해서 이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잘 갖추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중앙정부의 명확한 메시지 전달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제 이 수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이걸 전제로 해서 보자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가 차원의 방역이나 이제 이 문제 해결의 70% 이상은 중앙정부가 했다고 보고요. 이 소위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와의 일상적인 관리 시스템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잘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의사소통을 공론장에서 했다는 점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이거나 앱상으로만 소통이 되는 문서상의 소통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시민들과의 즉각적인 그런 이제 공론장의 형성, 그리고 언론의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극대화되고 그것이 굉장히 큰 신뢰의 장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부 간 관계보다도 이 시민들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Jung-Hoon, just to sort of pick up on that point, 네, 조정훈 의원님, when we think about the contrast between the 저희가 US and South Korea, 영국과 지금 한국의 케이스를 좀 보고 있는데요. 대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심의 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중앙 집권적으로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의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좀 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라도 그 대응이 달랐지요. 네,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뭐 물론 뭐 대통령의 성격이나 뭐 성향 이유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정치적인 구조가 이런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이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that's for Jung-Hoon Cho. 네, 조중훈 의원님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코로나19 한국이 두 가지인데요. 코로나19를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었던 이유,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국제적으로 이제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됐을 때 유럽, 영국을 비롯한 유럽 나라보다 중국에 바로 근접한 대한민국은 위기의식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심했습니다. 이 sense of urgency, emergency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요구와 공감대가 존재했고, 정부도 이 대응에 굉장히 많은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뭐 이게 위기다 아니다라는 논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건 무조건 위기다. 우한이 발생하는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 시간 문제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건 이런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었죠. 또 하나는 김영배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그 제너럴 일렉션 총선이 4월 15일에 있었고 정치적으로 이번 총선은 코로나 총선이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이슈를 배제하고 정부의 대응에 집권 여당이 총력전을 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 플레이어들의 어찌 보면 그 이해관계와 코로나를 대응해야겠다는 국가적 사명이 완전하게 그 싱크가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정부 시스템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응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게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글로벌리 한국이 중국 바로 옆에 붙어서 위기의식을 사회적 공감대로 만드는데 전혀 매우 빠른 속도의 위기감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약간 이건 아이러니컬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우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화됐을 때 대한민국도 정부의 대응에 비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꺾이냐면 그 스페인과 이탈리를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응하는 모습이 매우 뭐라 그럴까? '대한민국이 이거보단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국가가 얘기하지 않고 국민들이 이거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볼 때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과 목소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를 보여줍니다. 이걸 좋아해야 될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가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대응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기회가 있었고 여기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게 있고요. 또 이 정치에 이제 저님께서 정치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제 자체보다는 저는
더 중요했던 거는 이 강력한 중앙 집권, 우리 정부가 지금 좀 많이 지방 분권화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아직 중앙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역설적으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커맨드 앤 컨트롤 시스템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로 코비드-19이 인류가 맞이할 마지막 전염병은 아닐 것이다 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화시키고 매뉴얼화시켜서 코비드-19, 코비드-20 새로운 전염병을 발견할 때 보다 대응력을 높이고 전 세계적인 공조를 강화할 것인가라는 숙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If I can now 네, direct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저희 영국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캠브리지 존 돈이 보내준 질문인데요. 한국의 경험을 보면 적어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해 주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던 교수님의 질문은 현 위기가 그러면 영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현황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던지는 것이냐, 또 어떤 행동주의적인 평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사실은 잘못 판단을 내렸던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이런 행동주의적인, 행태주의적인 방식이 최근 몇 년 동안 정책 이반적인 맥락에서 널리 잘 사용이 됐지만 그건 위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그때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사실은 기준점으로 삼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을 전제로 한 행동 모델을 삼았어야 하는데 이거를 지금 현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정부가 대응하기 시작한 게 아마 3월은 들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일찍부터 이것을 심각한 위기로 대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간 차이가 굉장히 결과적으로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제 배우는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대응을 달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정부보다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그리고 서로 더 걱정을 하고 서로 가족과 친지들을 보호하려고 정부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아마 장기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짚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규모로 여론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여론이 어떻게 바뀌는지, 국민들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것들을 계속 감지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은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아마 당분간 이렇게 살아야 할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면 한참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잘 알려야 합니다. 다들 돌아가자, 예전처럼 돌아가자라는 쪽으로 자꾸 집중을 하지 어떤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내자 쪽으로 대화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so much of the success of South Korea seems to have been we're hearing arguments later. 네, 생각을 하는데요. Let me try again. 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정부와 그리고 시민의 신뢰가 굉장히 그 양쪽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린튼 교수님, 그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실제로 정부와 그리고 국민들 간의 신뢰가 충분히 이제 구축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영국이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좀 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여당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의견을 좀 떠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국에서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하나의 포인트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의회가 정부에게 거의 대통령제와 같은 정도의 권한을 이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의회가 정부에게 부여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3주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무능력하게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응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3주 뒤에 저희가 관련된 입법을 이제 처리를 했을 정도로 처음에는 정부에 굉장히 큰 권한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가져가는 그 파워라든지 아니면 스타일 같은 것들이 사실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바뀌어 왔다라고 저는 영국에서도 바뀌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던 이 정부를 이 정부에 투표했던 국민들이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잘하고 있다. 지금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록다운 관련해서 봉쇄 관련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건강을 우선에 둘 것인지 경제를 우선이 둘 것인지에 관련해서 이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인 이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적인 저희 기본적인 원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약 사항이라든지 제한 조치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께 가는 질문인데요. 어떤 말씀하셨던 이런 자발적인 반응, 그런 자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민간 부문도 여기에 동참을 했다면 민간 부문은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정부가 어떻게 이번 그 코로나 사태 극복하는데 민간 부문은 정부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예. 민간 분야에서 이제 가장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대구 지역,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팬데믹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그 지역 이제 그 인구가 한 400만 뭐 이렇게 되는 그 지역 내에서의 팬데믹이 급속도로 확산이 됐었거든요. 그 특정 지역 내에서의 의료 능력이나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까지도 갔었는데 이것을 전국에 계신 그런 의료인들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눈물겨운 그런 봉사와 투쟁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전 국민들께서 함께 보시고 응원하시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동질 의식과 감동을 나누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순간적으로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이 용량이 오버되는 경우에 시민들께서 나서서 그런 이제 이 공백을 메꾸어 주셨던 그 경험이야말로 이제 이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가치가 실제 생명을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감동으로 나누어졌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 시민들의 이런 자발적인 헌신과 노력, 연대와 협력, 이것이 이제 실제 상황을 변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상황 자체를 호전시키게 되는 그 아주 중요한 계기점을 통해서 저는 전 국민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나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또한 전체 시기에서 보자면 아주 초기에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 그리고 이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시민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부심과 존재감, 이걸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지 않는가 그렇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치단체에서 지방별로 우리가 자치단체가 아주 뭐 이렇게 지방자치가 발달된 나라는 아닙니다만 지역별로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이제 방역의 방법이나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모범이었던 게 드라이빙 트루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좀 이제 중증 환자들은 주로 큰 병원의 병상을 이용하게 하고 집중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지역사회와 가까운 곳에 이제 그런 집단으로 이제 아주 초기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구분해서 관리하게 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해진 것이 바로 이런 지방 정부의 노력과 창의적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는 누가 주도한다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각자가 주체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전체가 함께 주체 대 주체로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아까 공론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디지털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그런 방역 물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사람이고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 주체들의 역동성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체와 주체 간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Representative Cho, can I come? 감사합니다. 조 의원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방성이라는 것, 특히 이제 뭐 경로 추적이라든지 뭐 확진자 추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지, 특히 이제 한국 정부의 대응 부분에서 네,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그 노인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한국도 고령화 사회라고 할 수 있고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또 코로나19에는 또 취약한 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런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휘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경로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네, 기술들을 이용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에는 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잠시만요. 제가 좀 바꾸고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내일 모레면 80대이신데요. 이번 코비드-19을 계기로 온라인 쇼핑을 처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이 페이먼트 기능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트에 안 가십니다. 재밌어 하십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나오는 디지털 쿠폰들을 아주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도 이게 있다는 걸 다 아셨는데 코비드-19이 대한민국의 기준으로는 80대에게 치사율이 10%가 넘습니다. 매우 심각한 치사율이죠. 이제 디지털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져야겠다라는 그 인식을 하셨고 며느리와 아들의 도움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 디지털 그 경제에서 말씀하신 대로 노년층들이 약간 소외되어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불편하니까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번 코비드-19을 계기로 이분들이 디지털 경제로 많이 편입되는데 이게 좋든 나쁘든 이런 계기가 되었고 또 정부의 역할도 있었지만 이제 다들 한국은 가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족 구성원들이 이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디지털화를 도와주는데 다들 뭐 김 의원님도 동의하실 것 같고 이런 역할들을 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 연령층이 디지털
경제에 이제 들어오는데 이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웹이나 이런 거에는 좀 불편하신 게 사실일 거고, 아직도 어떻게 우리가 이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 경제적, 사회적 소외감을 줄일 수 있느냐는 사회적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픈니스와 이제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인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한참일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전 국민 혈장 검사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발표를 했을 때 전 살짝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게 국민의 보건에서는 필요하지만 이 개인 정보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미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역할과 개인의 정보의 보호에 관한 그 균형은 반드시 맞고 반드시 틀리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공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와 국가가 역사와 전통에 맞는 이런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것이 답이지, 국제적 기준을 모든 국가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도 이제 매우 국가 중심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와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개인 정보 보호를 어떻게 지켜가면서 국가의 질병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가 개인의 정보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거나 오용했다라는 사례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고,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가기관,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보건당국을 신뢰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브린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WHO가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WHO가 해야 될 문제는 질병 관리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질병 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개인정보 수집,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인터내셔널리 줄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저도 이 얘기가 끝나기 전에 좀 의원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도대체 코로나19를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정부도 지금 코로나19를 종식했다고 감히 선언을 못 하는데, 과연 이게 확진자가 0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솔직히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국가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이었지만 한번 던져봅니다. Jung-Hoon, that's a very relevant question. Before we get to that, and to give 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조금 주제를 바꿔서 두 가지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윌리엄 크롤리가 백신이나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접근 질문을 해주셨고요. 수전은 WHO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 관련성, 유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브리튼 의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영국과 한국 간의 협력 기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를 들자면은 한국이 미국이나 영국과 공유를 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영국은 대응이 다소 느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과 영국이 코로나 대응을 하는데 공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레미 영이 한국 사례를 자주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어떤 양국 간에 새로운 공조 체제가 있으면 이런 예를 들자면은 영국의 이런 대응 지원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백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한 6주에서 8주 걱정하고 있었던 게 특히 미국이 이거를 혼자 독자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국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개발 프로젝트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코비드는 글로벌 팬데믹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세계에는 이런 백신 투자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백신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저희 모두의 책임이고 이게 사회적인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제대로 종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O의 역할은 사실은 성찰이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데이터 수집을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에볼라나 사르스의 경우를 보면 훨씬 WHO의 역할이 효과적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번엔 제 실력을 못 발휘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항상 저희가 회원국으로서도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주시해야 합니다. 앤드류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신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국제적으로 이제 논의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백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가 어떤 특정 인구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뭐 노령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은 백신 없이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일단 백신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백신의 제조 능력, 제조 역량을 최대화시켜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 취약계층에 먼저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WHO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런 WHO와 같은 국제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국제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그 제한과 관련해서 또는 국경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한 목소리를 내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WHO가 관리를 초기에 잘못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초기 대응이 잘못되었다라는 비난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비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런 이제 회원국들이 이런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결단을 내리는 WHO와 같은 국제기구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그 해외 여행 제한 같은 결단을 좀 빨리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아까 조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백신 프로그램이 나오는 그날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우리가 좀 더 잘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10%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현재 10%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90%는 이제 면역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제 코로나19에 그 노출이 되지 않은 그런 인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백신도 중요하고 치료제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확진된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백신으로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위기를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공적인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센다이 프레임워크가 2015년에 있었는데 이 센다이 프레임워크가 한국이 대응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기준점, 참고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G7을 확장해서 한국도 넣어주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G7 같은 것도 예를 들자면 조금 더 긴밀한 공조와 조율을 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김 의원님 먼저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국제 공조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가까운 국가들하고의 우선적 공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조정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중국하고 이제 가까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에서는 이 국민 그리고 중국하고 교역이 우리 전체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엄청났거든요. 일본하고도 전통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만 이웃이고요. 이제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차원에서 지역적인 연대와 협력,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은 향후 우리 인류 사회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점에서 우리 동북아, 특히 이제 북한 문제도 사실은 오늘 논의를 좀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제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G7에 이제 뭐 참가하는 문제도 이제 있는데요.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그를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국하고의 그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도 굉장히 좀 저희들도 한번 중요하게 한번 해볼 만한 문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존이 얘기한 제가 잠시 리스폰스를 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멈출까요? Yes, please. Yes, do go ahead. 네. No, please do go ahead.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방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은 코비드-19이 발생한 이래 한 번도 국경을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정책 결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바로 옆에 있고 반도인 관계로 몇몇 항구와 공항만 맞으면 100% 인슐레이트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경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국제적인 공조를 유지해 나가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적 팬데믹을 해결하는 방법이지 각 나라마다 락다운을 시키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And if I can ask you just one final question.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조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언제 종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의원님은 언제 뭐 어떤 시기나 기준을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비드-19 전의 상황을 기대하고 코비드-19의 종식을 기다리면 우리 죽을 때까지 종식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뉴 노멀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보건적, 질병적인 위협과 우리 또 인간으로서 경제 활동을 해나가야 하는 이 균형,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한 나라가 너무 섣불리 그 코비드-19의 종식을 하기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나라들이 서로 눈치 보기 싸움, 경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 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고 WHO 같은 곳에서 기준을 정해서 발생률이 국민의 몇 % 이하로 특정 기간 이어질 경우에는 코비드-19에 대한 방역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추천한다와 같은 국제적인 정책과 제안을 만들고 OECD 국가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과정을 관리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빨리 도모해야지, 안 그러면 방역에 죽기 전에 굶어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전 세계가. Cautionary words indeed. Baroness Brinton, can I give you the last word? 네, 감사합니다. 네, 브린튼 의원님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코비드-19 종식을 언제 선언할 수 있을까요? 네, 조 의원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럭다운을 계속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이 현 상태를 지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어제도 있었는데요. 전 세계가 뉴 노멀이라는 것에 앞으로 적응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를 슬기롭게 또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거의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모든 질문들에 다 대답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국 간의 이런 식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양국의 의회 의원들과 함께 또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시제 쪽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국 의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웨비나라든지 이런 유형의 교류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다양한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공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션을 계속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